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인데요. 3교시까지는 조금 우리가 힘들다가요. 4교시 되면 집에 간다 이기 때문에 눈이 반짝 뜨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31쪽입니다. 자, 행위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 능력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딱 거쳐가지고 이때 심장이 멎을 때까지 권리자 의무자가 돼서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때가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생하기 전에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태아기 때문에 불제대 유유라고 하는 5개의 권리를 갖다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출생이 거쳐져가지고 출생을 거쳐가지고 사람으로 있게 되면 이때 사람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혼자서 자유롭게 유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따가 행위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라는 말을 쓰고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한 능력자. 자, 그래서 여기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행위 능력자는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인 성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성년자를 원칙으로 하고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이러한 제한 능력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에 관한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합니다. 획일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획일적으로 누구나 똑같은 기준을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이, 연령과 법원의 심판 여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 여부. 그래서 나이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다른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인 자, 19세가 아닌 사람을 따르는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미성년자. 그래서 우리가 현행 민법은요, 현재의 민법은 19세부터 성년자로 취급을 해주고 19세가 아닌 자를 갖다가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하고 따라서 미성년자는요,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따가 받으면 제한 능력자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은 자가 있는데 심판받은 자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요 두 사람은요 제한 능력자가 되지만 마지막에 있는 게 있죠. 14조의 2라고 하는 피특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이 멋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행위 능력자라고 하고 19세 이상인 성년자,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는요 오로지 획일적으로 나이하고 심판 두 가지만 가지고 따집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재라는 소식을 갖다가 듣고 어렸을 때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미성년자. 그 다음에요 심판을 따받은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요 두 사람을 갖다가 추가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혼자서 못하는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31쪽에 보면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제한 능력자의 종류만 기억을 하세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누굽니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 피성년 후견인은 누굽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 피한정 후견인은 누굽니까?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당하는 자죠. 피성년이란 얘기는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당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년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혼자서 저지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법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보호를 당하는 사람을 딱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갖다가 받는 자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 동물맹의 2번에 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갖다가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결여죠. 지속적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얘기는요, 제정신이 언제나 항상 나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나가 있으니까 돌아올 기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제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적 계약을 했다 체결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홀라당 잃어버릴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지속적으로 항상 나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요건을 해가지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금년도 시험 문제 다른 국가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반드시 청구권자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해가지고 청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자는 누구냐? 청구권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청구권자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고, 본인이 못하면 그 배우자가 할 수가 있고,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배우자도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본인도 상태가 안 좋다, 아예 혼인을 안 했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기존에 존재했던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그 다음에 후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거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칭 그대로 나와야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거액의 금전채권자다, 그 다음에 보증인이다, 연대채무자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본배사 후후검지라고 읽습니다. 본배사 후후검지.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본배사, 그 다음에 후견인, 후견 감독이니까 후후,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검지입니다. 본배사라고 하는 자리에 놀러 갔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검지에다가 후후부로 된 겁니다. 명칭 그대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다고 한다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갖다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입니다. 한정이란 얘기는 전부가 아니죠.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정신을 갖다가 제정신 갖고 있을 때는 완벽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신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 이때 한정의 심판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사물을 처리할 능력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성년 후견 개시로 가는 거고요. 부족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요거는 한정 후견으로 가는 겁니다. 부족의 말은, 부족이라는 의미는요,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있는 걸 말해요. 오락가락한 상태.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한 사람은요, 제정실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정신이 나가버리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배사 후검지에 청구해가지고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이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행위 능력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변리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피성년 후견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1번에다가요,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누굽니까?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은 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지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이 되는 것이지,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요, 많은 거 공부하게 되면 다 까먹기 때문에 공부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누구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심판받은 자로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못하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있는 자. 피한정 후견인은요, 일정 부분 오락가락한 자로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 청구권자의 청구로서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39쪽으로 넘어갑니다. 39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가요, 여러 가지 계약 관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발생시키게 되면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어디에서 찾아 먹을 수 있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을 갖다가 우리는 주소라고 불러요. 주소. 자, 주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누구나 주소가 갖고 있는데 이걸 또 왜 민법에 넣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소는 권리 의무의 행사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권리의 주체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딱 발생하게 되면 그 권리와 의무를 딱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소는 권리라든가 의무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주소라고 합니다. 이 주소는요, 권리 의무 행사 기준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와 의무를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결국 주소는요, 권리의 주체가 갖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 그러니까 부동산도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부동산은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행사의 기준점이니까 권리의 주체가 주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권리의 주체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는요, 오로지 자연인하고 법인단체, 요 법인단체 두 가지만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도 주소를 가질 수가 있고 법인도 주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주소를 갖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주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스스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사람을 위한 주소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에 관한 결정 기준이 있어요. 결정 기준을 갖다 우리는 어려운 말로 입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39쪽에 보면 민법상 주소 결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가끔 묻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 결정 기준. 주소는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쓰느냐. 주소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입법주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주소 결정 기준. 요 주소를 딱 결정하는 결정 기준은 복실계를 씁니다. 복실계. 학교 갔다 돌아오면 복실계가 왈왈왈왈. 뭐 이런 노래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우리가 빨리 기억을 하는데 그냥 거기 옆에다가 복실계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복수주의죠. 복수주의.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18조 2항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상 주소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수주의, 단일주의가 아니고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질주의입니다. 실질주의. 이 실질주의, 이것도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주의는요, 18조 1항에다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의 근거죠. 그래서 실질주의입니다.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는 뭐냐면요,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장소죠. 실제로 생활하는 장소는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의식주.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장소죠.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그걸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곳이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가 되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는 장소죠. 장소. 실질주의. 그 다음에요, 여긴 개 이렇게 되는데요, 복실객 그러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객관주의를 갖다가 그냥 개 이렇게 읽는데요, 이건 객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객관주의. 객관이다 그러면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주의는요,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한다. 말이 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정주라는 말을 씁니다. 정주의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바로 주소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수주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있어서 주소는 단수주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한 곳이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질주의죠. 실질주의니까
의식주의를 갖다 해결하는 장소의 모습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절차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다가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절차라고 그랬어요. 형식주의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갖다가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전입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그 전입신고는요, 신고가 됐으니까 살고 있지 않을까? 신고가 됐으니까 살고 있겠지. 이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는요, 주소로서 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주소로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갖다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선의하고 악의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민법을 갖다 공부하실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갖다가 아프게 하는 게 추정과 간주입니다. 추정과 간주.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선의, 악의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착하다, 나쁘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고 법에서 말하는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면 선이라는 말을 쓰고, 이미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악의 그러면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험 문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추정과 간주입니다. 이 추정과 간주가 있는데요, 추정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추정은 당사자가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당사자가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것. 당사자가 반대되는 증거, 반증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 간주라고 하는 건요, 당사자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갑과 을 당사자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지만 그 효력이 뒤집어지는 거, 판결이 있어야지만 뒤집어지는 걸 간주.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올 필요가 없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뒤집으면 추정, 당사자가 뒤집지 못하고 번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지만 뒤집어지는 걸 우리는 간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추정이라는 효력이 센 거예요? 간주라는 효력이 센 거예요? 간주가 센 거죠. 간주.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건 효력이 약하니까 당사자가 뒤집는 거고요. 당사자가 뒤집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에 가야 되게 되면 당사자가 못 뒤집는 거니까 이 간주는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간주라는 말은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번복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뒤집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 간주라는 말은 또 다시 똑같은 단어로 쓰는 게 있죠. 이 간주는요, 뭐뭐라고 본다, 그 다음에요, 뭐뭐라고 의제한다. 이건 전부 다 간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의 악의는 모르느냐 알고 있느냐, 추정과 간주는요,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느냐 당사자가 뒤집지 못하느냐. 추정은 당사자가 번복하는 것이고, 간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번복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 번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과 간주, 그 다음에요, 선의 악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법 총칙에 있어서 총칙 조문이 184개 조문이 있어요.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 이렇게 되는데요, 184개 조문 가운데서 추정과 관련된 조문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본다, 간주한다, 이런 조문입니다. 총칙에 있어서 무조건 추정이란 글자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정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무조건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것은요, 민법 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습니다. 동시사망. 동시사망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추정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동시사망이라는 얘기는요, 민법 제30조에다가 2사람 이상,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누가 먼저 심장이 멎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추정을 해줍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사망이란 4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추정이 나와야지. 동시에 사망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러면 다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동시사망 추정해요.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병이라고 하는 갑의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때 정이라고 하는 갑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정이 있고 아들 내외가 이렇게 부부로 살고 있고 손자가 있는데 이때 어느 해 여름날 비행기 타고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탄 이 비행기가 추락이 됐어요. 추락이 돼가지고 의료진에 의해 가지고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법원의 판사한테 상속 분쟁을 딱 일으키게 되면은 법원의 판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심장 정지의 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똑같이 멎었으니까 상속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건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거니까 반증이 있으면 법을 안 쓰는 거예요. 요때 요 아들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나도 많이 다쳤어. 빨리 와서 나 좀 어떻게 해줘. 해가지고 뒤늦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치료받다가 사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동사망 추정기를 다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죠. 왜? 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으니까 이때는요 상속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복잡하게 여기까지 드는 건 나중에 공부하는 문제고요. 동시사망이란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추정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기한이익. 자,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한. 기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기한은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은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채무자. 금요도 나왔던 거죠. 기한이익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추정. 자, 그래서 채권자가 강자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약자가 되는데요. 여기 기한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한이익이 뭐냐 이거죠. 기한이익. 기한이익이 뭐냐면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게 기한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임대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지금부터 2년까지 매달 100만 원 임대료 지급할 테니까, 차임 지급할 테니까 빌려주세요. 그러면 계약이 시작하는 것다가 이걸 계약의 시작점이다, 시기라는 말을 쓰고, 계약이 끝나는 거 이걸 다가 종기라는 말을 써요. 계약이 끝나기 전이죠. 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을이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법에서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한의 이익은 이때는 유상계약일 때는 쌍방 당사자가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은요 매달 약속된 월세 줘. 월세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요 임차인은요 요 월세를 다 지급했으니까 계약 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물건 빌려줘, 빌려 쓸 권리가 있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기한의 이익 그러는 거예요. 이 기한의 이익은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되면 표시가 된 대로 갑 또는 을이 그 권리를 갖다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따 보호하기 때문에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에 불과한 거니까 반증이 있으면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민법 총칙을 갖다 담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총칙 조문만 가지고 추정이란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건요. 네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동시사망, 기한이익. 동시사망, 그 다음에 기한이익. 요게 나오면 무조건 추정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추정.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이죠. 그건 민법이 아니에요.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는 추정적 효력이에요, 간주의 효력이에요. 추정적 효력이라는 얘기예요. 추정적 효력.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100% 거기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인데요. 채권자의 독촉을 받는 거예요. 야, 나한테 빌려온 돈 빨리 갚아야지. 종래 주소지 생활하고 있는데 와서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요 제대로 된 생활을 따를 수 없으니까 친구한테 전입신고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게 되면요 전입신고는 됐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곳은 다르죠.
그러면 전입신고가 된 것은 주소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됐으니까 살고 있겠지,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전입신고가 됐으니까 100% 사는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주의를 갖다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라고 하는 형식 절차는 요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객관주의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해진 장소에서 살겠다는 정주의 의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소지는 다 갖고 계셔요. 왜? 의식주 먹고 마시는 주무시 장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살고 계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장소에서 천년 만년 대물림해가지고 영원히 살겠다는 원하는 의사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사시는 장소에 만족이 있어요? 돈만 많으면 지금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나 혼자 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나는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그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뭐가 됐어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진짜 남태평 해가지고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반드시 살겠다는 원하는 의사는 요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장소에서 살겠다는 원하는 의사는 요건이다 아니다? 그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의 정신이 홀라당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홀라당 나가버린 사람을 갖다 의사 무능력자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저지른지 판단할 수 없는 제정신이 아닌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가 있나요? 제정신이 아닌 완전 또라이는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어디선가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요 행위를 갖다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주무시고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주소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 주소 제도는 우리 민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는 따진다 안 따진다, 형식 절차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다음에요 단수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딱 결정해 놨습니다. 주소를 딱 결정해 놨는데요, 이 주소를 딱 떠나가지고 당분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재산을 따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오지 못하고 재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재산을 딱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 사람은요, 그래 그 사람 나갔어, 당분간 못 돌아온다고? 그러면 돌아가신 걸로 하자. 빨리 죽어버린 걸로 해가지고 재산을 정리하자. 이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야 당분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기다려주면서 재산부터 관리해주자, 기다려주면서 재산을 갖다가 일단 그 관리해주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걸 하자. 그러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때 1차적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예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자, 그래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에 관해서는요 40쪽에 보면 바로 나와 있죠. 40쪽에 보면 자 주소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는 여기서 개념만 보시면 돼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대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갖다가 방치해두고 재산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내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재산을 관리를 해줍니다. 재산을 갖다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사불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 자체가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생사불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이걸 그대로 주구장창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민법은 관리를 했다가 없애버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소멸시효죠.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기다려주다 보니까 법이 정한 기간을 따가 경과시켜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남겨진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1차적으로 기다려주면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분을 돌아가신 걸로 하겠습니다. 2차적 제도가 있죠. 이게 바로 실종선고제도입니다. 실종선고제도.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기다려주면서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분을 갖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걸로 하겠습니다. 실종 선고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1쪽에 보면 실종 선고 제도는요, 그 제목만 기억하세요. 생사불명으로 바뀌어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게 돼버리면 이때는 생사불명의 요건을 갖추고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청구권자에 청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돌아가는지 알려주세요.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원이 선고하는 제도를 따르는 실종선고라고 합니다. 실종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종선고 제도까지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보는 거예요. 잉태가 됐다, 출생을 거쳤다, 사망이 됐을 때까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사람으로 활동을 하는데 출생해가지고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행위능력자, 혼자서 못하게 되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민법상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이 존재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심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 혼자서 했든 아니면 혼자서 못했든 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면 그 권리와 의무를 때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따로 우리는 주소라고 하는 것이고 주소는 권리의 주체가 하는 거니까 자연인하고 법인이 주소를 갖는 것이고 이때 사람 자연인은 어떻게 주소를 딱 결정할 것이냐. 주소 결정 기준은 복실계 세 가지를 쓴다.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쓰게 되고 그 주소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딱 관리해야 되는데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자는 재산 관리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딱 관리해주고 있는데 생사불명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합시다. 이걸 갖다 하는 게 실종선고제도가 있다. 실종선고는 법원이 선고하니까 추정적 효력이 아니고 사망 간주가 된 것이다. 왜? 법원에 갔다 왔으니까. 법원에 갔다 오면 전부 다 간주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43쪽에 보면 법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인은 많은 걸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요 사람 자연인은 잉태, 출생, 사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법인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요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 법인이라고 하는 건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법인이란 말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예요. 여기 인격은 권리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단체로서 권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사람은 잉태, 출생,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인 단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단체가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갖다가 하죠. 생각. 어떤 걸 만들 것이냐, 혼자 만들 것이냐, 여러 사람이 만들 것이냐, 다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각이라든가 의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민법상 법인입니다. 상법상 법인이 아니고 민법상 법인은요 제일 먼저 단체를 갖다가 설립한다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제일 먼저 결정이 되는 것이 목적이 결정이 돼야 돼요.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로 할 것이냐,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돈 벌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요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비영리. 자, 비영리를 일단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혼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떠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문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상 목적 자체를 갖다가 비영리로 결정하게 되면 이걸 눈에 보이는 문서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법인 설립행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의논한 갖다가 설립하는 법인 설립행위를 갖다가 저질러야 돼요. 이때 법인 설립행위는 그 법인의 기초가 되는 정관 작성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정관 작성. 그래서 단체 규칙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관이라고 부르고 정관 작성 등과 같은 법인 설립 행위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건 단체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에 의한 거죠. 그러면 이 문서로서 단체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단체 규칙 이 문서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문서를 갖다가 들고 뛰어가야 돼요. 어디로 뛰어가느냐? 주무관청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주무관청은 관계부처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아니면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관계부처 장관으로 뛰어가서 뭘 갖느냐? 설립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무관청으로 뛰어가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 설립허가인데요.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를 따라 설립하는 사람들이 설립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또 일반 국민들도 설립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요, 그게 법인이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립허가가 있는 것만 가지고 법인의 권리 능력은 발생되지 않고, 설립허가가 떨어지고 그 설립허가서가 설립하는 관여한 자들한테 도달이 되고 나서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 요 설립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법인의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등기가 있을 때 요 권리 능력이 취득이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취득이 되는 거니까 설립 등기는요, 설립 등기가 있어야지만 없었던 권리 능력이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인의 출생과 똑같습니다. 자연인의 출생과 똑같고 법인을 딱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등기, 모든 법인의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 법인이 만들어진 요건이죠. 따라서 법인은 설립 등기가 있을 때 권리 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등기가 없으면 절대로 권리 능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법인이 설립 등기를 딱 갖춰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법인이 되는 거예요. 설립 등기가 되고 나서 살아서 움직이는 법인은 언제까지냐? 해산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해산 등기. 자, 그래서 이 해산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 중인 법인이 되는 거예요. 활동 중인 법인이 되는 거니까 이때 활동 중인 법인은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자. 따라서 이 법인은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인과 똑같이 능력을 갖습니다. 능력을 갖기 때문에 권리 능력도 인정이 되고, 권리를 갖다 가져갈 수 있죠.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죠. 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해가지고 타인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법인의 불법 행위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 그래서 활동 중인 법인은 설립 등기가 되고 나서 해산 등기하기 전까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 단체가요, 권리를 갖다 행사를 하고 행위를 갖다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존재해야 돼요. 법인의 기관이죠. 그래서 이 법인,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법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스스로 뛰어다닙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 법인 단체의 명함을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으로 구성이 된 기관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의 기관은요, 민법상 법인입니다. 민법상 법인은요, 대표기관으로서 이사를 갖다가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적 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두어야 돼요. 사원총회. 이것이 바로 법인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은 대표기관, 감독기관, 의결기관이 있는 거예요. 대표기관, 감독기관, 의결기관을 두는 겁니다. 자, 이사는 모든 법인에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죠. 이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돼요. 그러나 감독기관, 감사는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요, 매일같이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두고 필요하지만 안 둘 수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 감사는 임의기관이죠. 정관 또는 총회의로서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는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단법인에만 둘 수 있다. 자,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시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해산 등기를 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 법인이 소멸하는 것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걸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 마무리를 갖다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청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인의 청산이 있어야 돼요. 이 법인의 청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권리와 힘을 갖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되면, 청산 사무가 마무리돼 가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청산 사무 종결이 됐을 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거죠. 법인의 소멸은요,
청산사무 종결이 됐을 때입니다. 자연인은 출생 사망을 거치지만 법인은요 설립 등기 시부터 청산사무 종결까지예요. 그래서 받을 돈 받고 줄 돈 주고 현존 사무를 했다가 종결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보니까 남겨진 재산이 있더라. 자녀 재산 정리입니다. 요 채권의 추심이라든가 채무의 변제라든가 현존 사무 종결이라든가 자녀 재산을 냈다가 정리하게 되면 할 일이 모두 끝났으니까 요때 법인은 권리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사무 종결이 있게 되면 자연인의 심장 정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사무가 종결이 됐으니까 이때에는 종결되고 나서 3주 이내에 관할관청에 가서 뭘 하느냐?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청산 종결 등기를 갖다가 하죠. 청산 종결 등기가 있으면 이거는 사후 보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는 사망 신고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사망 신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리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돼 버리면 등기와 상관이 없이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 판례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은 많은 거 지금 공부하면 안 돼요. 많은 거 공부하게 되면요 모든 게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과정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설립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설립 등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 네 가지를 법인 성립에 있어서 네 가지 요건이다. 사요건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적이 비영리일 것, 정관 작성 등 설립행위가 있을 것, 주무관청에 가서 설립허가를 받을 것, 설립 등기를 갖출 것,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법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설립 등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설립 등기가 있어야 돼요. 설립 등기가 있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죠. 활동하는 법인이 됐으니까 해산 등기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산 등기가 돼버리면 모든 걸 정리하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하는 건 안 되고 기존에 저지른 걸 갖다 전부 다 마무리 정리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청산사무가 종결이 돼가지고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와 상관이 없이 권리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 과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딱 기억을 하시고 그때 살붙이는 작업을 갖다가 기본 강의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은 법인의 생애, 법인의 과정까지를 갖다가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8쪽 권리의 객체를 갖다가 볼 겁니다. 불과 4번에 걸쳐가지고 개념 잡는 거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딱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뼈대부터 잡아주시길 딱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나간 진도까지 다음 시간에 뵙기 전까지 한 3번 정도를 따가 읽어보시길 권유를 해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 과정을 따가 워낙 즐겁게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꼭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따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고통의 과정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고통을 느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즐겁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댁에 가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